큰 헤지 펀드들은 다시 또 숏 포지션을 막 늘리기 시작했고 채권 금리가 4% 나올 때 주식 시장의 롱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가 더 문제죠, 이제. 2, 3년 동안 빼서 경제를 완전히 낙다운을 시켜서 이제 그냥 희망을 버려야 돼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강연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이 또 제2의 약간 좀 닥터둠이라고 닥터둠. 그렇게 좀 알려져 계신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사님 이상을 몇 번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하락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주시는 뭐 논리라든지 그런 네. 뭐 사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네. 또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꼭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도 또 인사이트를 들어보기 위해서 네.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네. 그래서 좀 최근 시장 상황 네.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사실 한 7월부터 해가지고 8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훅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원래 그 여는 총재들이 계속해서 8월 들어서는 시장에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럼 금리 계속 올릴 거다. 특히나 이제 비둘기파라고 뭐 분류되었던 뭐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려야 된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상승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한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은 명확한 걸 좋아하는데 파월이 그걸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예전에 네. 브리핑할 때 네.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러면서 브리핑했잖아요. 저는 그 실제 브리핑한 건 못 봐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데 사시나무 떨듯 하다가 그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는 녹화 영상을 떠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죠. 녹화를 떠갖고 그거를 방송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R라고 얘기했을 때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법학자잖아요.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하고 데이터하고 요거 절충점을 맞춰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법학은 교묘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내가 너를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클린턴도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성관계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루인스키하고 뭐 다 아는 거니까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뭔가를 하긴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법망을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제 페드 의장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작년 말부터 사실은 조금 저 사람 이상하다. 영어는 조금 떠듬떠듬 듣지만 들어보면 자 하는 말 그냥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파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나 TV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작년 말부터 메소드 연기다 저 사람. 뭐 오스카 나무주연상 뭐 경제부문 뭐 이거 나온다 그러면 옐런 의장의 페르소나인 제롬 파월이 무조건 나무주연상감이다. 그걸 제가 방송에 떠들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근데 한국 놈이 봐도 그 정도인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막 부딪혀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서로 뭔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이 없으니까 분쟁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 법학과를 왜 밥학과라고 하느냐. 분쟁이 붙어야 먹고 사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제롬 파월이 와서 경제에 대해서 제시할 때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나와서 딱 얘기할 때 누가 코칭을 했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시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니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라.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금리는 올렸는데 빠졌다가 크립토도 다 올라가고 부동산도 멀쩡하고 임금은 계속 스파이럴 나오고 물가 8.5에서 올렸다가 9.1 됐다 다시 8.5로 됐어. 그러면 네가 한 게 뭐야?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롬 파월이 아주 짤막하게 8분짜리 어떤 멘트를 쳤는데 그게 시장에 명확한 지시사항을 준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플레를 잡는 거가 최우선순위고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 갑자기 결심을 하거나 뭐 대중에 무슨 뭐 인플레가 뭐 없거나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됐거나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 필립스 곡선 갖다 놓고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고 실업률에 관련된 부분에서 페드는 명확하게 계량적이고 아주 규격화된 모듈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왜 왔냐? 그게 간단한 거예요. 돈 많이 풀려서 온 겁니다. M2 증가율이 1970년대 M2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13% 나오고 20년, 21년 동안 25%, 14%를 풀면서 전례 없는 유동성을 풀었는데 통화 유통 속도가 천천히 처음에는 이렇게 돌다가 다시 이렇게 빨리 돌기 시작하니까 유동성이 막 풀려가면서 인플레가 막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잘못 풀었습니다. 다시 회수할게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트랜지터리다. 금리 테이퍼링은 생각도 없고 뭐 QT는 뭐 아예 뭐 금리 인상은 아예 뭐 언급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뭐가 좀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가 어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데 여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인플레도 안 잡히고 정책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와서는 코치 제대로 받아서 이번에 이 인플레의 원인은 실업을 가지고 오더라도 화폐를 회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책 목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냥 교과서에 나온 필립스 곡선 그대로 읊은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니까 네가 많네 내가 없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눈치 빠른 사람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 하면 다 찍어버린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쇼커버 한다면 바로 또 큰 헤지 펀드들은 다시 또 숏 포지션을 막 늘리기 시작했고 주식 잘한다는 기관 투자가나 막 이런 사람들은 주식 다 비워서 현금 가지고 있고 채권으로 도망가고 채권 금리가 4% 나올 때 주식 시장의 롱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교과서 경영학 교과서에서 원론만 배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 뭔가 자기가 뭐 정말 좋은 주식이 있거나 좋은 정보가 있어서 뭔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능력이 된다. 그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이 위로 갈 것 같냐 아래 갈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분명하게 밑으로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였지 이게 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반등을 한 거지 이게 추세를 돌려갖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도 느끼고 투자자들도 느낀 거니까 빨리빨리 처분하면서 올라간 걸 지금 절반 이상을 반납하고 있는데 여기가 더 문제죠. 이제 여기서 신저가를 이제 밀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나 하면서 손절매수 물량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페드는 자산가치 하락 이거를 의도해요. 뭐 페드가 기껏해서 올려놓은 주식시장 빼겠냐? 빼요. 그 부동산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면 서프라임 같은 거 터지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금리를 올리겠냐? 그래도 금리를 올려요. 여태까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왜 지금만 안 된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지표가 뭐냐면 얘기를 해줬어요. 인플레이션에서 이런 레토릭이 바뀌었다. 처음에 이제 제롬 파월이 애매모호한 거에서 명확하게 인플레이션 타겟팅 하는데 그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뭐 그동안에는 휘발유 값이 어떠니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어쩌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임금하고 부동산. 이거 두 개를 정확히 얘기한 거고 그거를 측정하는 인플레가 10개 항목 중에서 8개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지 휘발유 값 하나 빠진다고 해서 이게 빠질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하고 위중하게 생각한다라고 그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한 거죠. 얘가 얘기한 게. 그리고 앞으로 볼 거는 소비가 침체될 수도 있고 ISM 제조업 지표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산 투자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고용시장의 지표 중에서 실업률을 보고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든 뭐 아니면 주식이든 이렇게 사놨어. 크립토든 사놨어. 사놓고 이것만 올라라. 은행 마이너스 통장 빚에다가 이자는 내가 월급 타서 갚아. 그리고 놀러 갈 돈도 없어. 그런데 카드값 긁어서 써. 그러니까 소비는 안 줄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으로는 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이거
30억짜리 아파트인데 빚이 15억이야. 예를 들면 뭐 50%면 15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15억이고 이자를 4%씩 내 변동금리로. 막 그러면 이게 엄청난 빚이잖아요. 6천만 원이면 월 500씩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월급쟁이에서 500 갖다 내면 이거 쓸 돈도 없어. 그런데 나는 30억짜리 자산가니까 벤츠 사는 거예요. 이게 소비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현재 소비는 굉장히 탄탄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거 보고 야 미국의 소비가 안 무너지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나 줄일 거야. 있는 차 팔을 거고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딱 올라섰는데 나중 소비는 밑에 이렇게 거꾸러진 악어 잎처럼 딱 벌어진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기대 심리가 까꾸러진 상태를 딱 보면 그게 뭐냐. 돈이 없으면 주식을 팔든가 아파트를 팔든가 팔아서 쓰든 그러면 소비가 되는 거고 네. 빚이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건 금리를 올렸으니까 네가 감당할 수 안 되잖아. 네가 그 왜 자산 갖고 있어. 그런데 이거 30억짜리 아파트 40억 될 거야. 버티면 돼. 5년 버티지 뭐. 5년 해봐야 6천만 원씩 하면 5, 6, 30 그럼 3억인데 네. 10억도 오르면 내가 남는 거 아니야? 버티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 기대 심리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거를 타격하겠다라고 빡 얘기하면서 뭐라 했냐면 나를 아서라고 하는 사람 아서라고 하는 사람하고 보지 말고 나는 볼커로 봐라. 아서가 금리 올리다가 내렸다가 경제 완전 인플레 다시 와가지고 볼커가 가가지고 권총 차고 다니면서 진짜 죽을까봐. 네. 그리고 지방 뭐 농민들한테 막 지원하던 지원금이고 뭐고 돈줄 다 틀어 막아버렸어요. 다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확 솟다가 막 경제가 확 죽어버렸죠. 네. 그게 몇 년간 인플레를 죽이는데 굉장히 오래 인플레와의 끈질긴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린 시장이 뭐냐? 우리가 1990년대 닷컴 버블까지 99년까지 올라간 상승장이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타임스팬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지금 5% 10% 먹고 지수 뭐 해갖고 이거 S&P 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흐름에 인플레가 치고 올라가는 이거를 얘가 잡아서 거꾸로 때려가지고 2, 3년 동안 빼서 경제를 완전히 낙다운을 시켜서 다시 숨 쉬고 잡초처럼 인플레가 불어나지 않도록 딱 막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번 잭슨홀.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그냥 골프 치고 이제 술 먹으면서 그냥 뭐 이렇게 저기 또 경제학자들끼리 와갖고 그 서로 다 얘기하는 데였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세미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망령 M2 때문에 경제가 작살났던 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걸 타겟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희망을 버려야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페드한테 맞서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몰라. 하여튼 뭐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네. 저도 주식 23년 하고 네. 어렸을 때는 주식 천재 소리 듣고 제 자산도 다 주식으로 벌었지. 부동산은 잠뱅이에요. 저 부동산 맨날 망가뜨려요. 부동산은 하여튼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는 거는 공실 나고 막 상가 뭐 저 되게 부동산 못해요. 우리 형은 부동산 되게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그런데 주식으로 다 막았어요. 주식 투자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환경은 내가 예전에 깡통을 차고 고생을 했던 그 환경 딱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증권 전문가, 브로커 능력 없으니까 너 그만둬라. 그럼 나 안 하겠다. 그리고 나 이 돈 가지고 그냥 차라리 커피숍을 하더라도 나 이 돈 잃기가 싫다. 나 다시 그 밑바닥으로 가갖고 정말 그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거 3천만으로 3억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30억 가지고 3억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폭락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사고 10%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저기서 때려받고 있다가 이 리세션 쳐맞아버리면 그러면 30억이 3억 되거나 아니면 깡통을 차버려요.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막 윗방을 지르다 죽는 거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지. 그리고 아마도 경제학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틀어갖고 주식을 올라가고 금리를 뭐 조정하는 거가 만약에 뭐 제가 예상하는 방향 반대로 만약에 간다면 네. 경제학 교과서 다시 써야 될 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도 그거를 개런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개인 투자가가 좋은 건 뭐냐면 주식 다 비워놓고 현금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08년도, 07년도 서프라임 터질 때도 주식 80%, 85% 갖고서 그걸 얻어 터지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왔다가 올라간다면 10년 기다리면 뭐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다. 당연히 그렇죠. 이기는 싸움이니까 당연히 네, 그러는 네. 거지. 근데 네. 그 1년 반에서 2년 그 반토막만 딱 피해서 반 정도만 피하고 3분의 2 정도만 피하고 거기서 사면 더 큰 자산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페드에 맞서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약간 파월이 결과적으로 그 전까지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월 달부터 이 반등장이 나온 게 인플레 꺾였으니까 파월이 이번에도 약간 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매파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최근에 좀 반등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 파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본질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수십 년간 얘기해왔던 그 기본적인 루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금리 인상하는 것들을 그 역대급을 보면 어떨 때는 막 올리다가 내리기도 하고 막 다 그렇게 하고 막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안에 있는 로직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자를 가지고 재듯이 정확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막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다 자료 다 나왔는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대로 안 갔기 때문에 지탄을 받은 거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네.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사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피크아웃을 찍고 특히나 네. 이제 뭐 7월 CPI 같은 경우에는 네.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그다음에 MOM 기준으로는 네. 거의 뭐 마이너스 가깝게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JP 모건도 올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상반기에 이제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시장이 우려하는 인플레 리스크는 끝났다. 네. 그러면은 인플레 잡히고 하면은 뭐 사실 연준이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곤 하지만 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인플레가 심하지 않은데 망가뜨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죠. 그렇다면은 너무 좀 우려가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JP모건은 JP모건의 의견이 있듯이 저도 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플레가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방법은 페드의 정책이 먹혀서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는 거 말고는 없다. 좌합이라고 하는 거가 좌합 오프닝이 요번에 또 늘게 되면서 주식시장 망가져 버리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실업률 개선되고 졸트가 좋아지게 되면 야 이제 경기가 좋네라고 하면서 사실은 경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식시장도 올라가야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까꾸로 가잖아요. 우려하고 있다라는 과잉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적정한 실업률이 4.4%에서 4% 수준인데 지금 3.6%, 3.7%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몇백만 명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1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한 사람당 2개의 일자리가 구직자당 2개의 일자리가 1.9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임금이 떨어지겠어요? 여기 있다가 뭐 여기 사이다 경제에 있다가 네. 월급 너무 조금 주는데요? 옆으로 가버려. 네. 그러면 임금이 올라. 모르죠. 예. 네. 그거 어쨌든 올라. 그러고 있다가 좀 있다 여기가 더 주는데 달란트에서 다시 오라 그래. 달란트가 오서 또 좀 더 줘. 또 이쪽으로 또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럴이 생기는 거고. 카모더티가 빠졌으니까 운송 차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는 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하우징과 관련된 거. 그 주택 가격은 아시다시피 금방 안 빠지고 통계 잡히기도 되게 느립니다. 약간 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렉이 많죠.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모기지 금리가 5% 가까이 되니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못 사죠.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기지로 사면 이렇게 비싼데 월세로 사면 이렇게 그것도 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악어 입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500만 원 내야 되는데 월세로 사면 250만 원만 내면 되거든. 그럼 260만 원으로 불러도 당연히 260만 원짜리 들어가지 500만 원짜리 지금 집 사가지고 집을 사서 앞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모기지가 몇 퍼센트가 되든 그 돈 할부금이 얼마가 되든 때려 박는 거죠. 근데 집값은 안 오른다.
그 모든 주에서 지금 집값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고 거래가 또 끊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누가 모기지를 들겠어요? 다 월세로 몰리죠. 그럼 앞으로 6개월간은 계속 그런 수요에 의해서 월세는 안 떨어지겠지. 그 집값이 40%. 거기다가 트랜스포테이션과 기름, 물론 원유라고 하는 게 저변을 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에다가 집값하고 중고차 이런 것들 더하면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자고 이동하는 것만 합치면 6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신차 가격은 다 올라요. 중고차 가격은 빠지지만. 네. 그렇잖아요. 테슬라도 올리고 현대차도 올리고 다 올리거든요. 네. 현대차는 뭐 어디 땅 파다가 장사하는 거 아니고 월급 올려줬으면 당연히 여기서 소비자 전가를 시켜야 되겠죠. 원자재도 많이 올랐으니까. 예,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유가가 이 유가는 인플레의 핵심 원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임금이 더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유가가 105불, 110불, 120불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었어요. 지금 120불이. 네네. 그런데 동일하다고 놓고 보고 임금 대비했을 때 가처분 소득 대비했을 때 휘발유 가격을 계산해보면 지금은 그거보다 15% 20% 낮은 수준인 거예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시간 일해갖고 기름을 3리터 샀으면 네. 지금은 3.5리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름값 때문에 그때 없었던 인플레가 지금은 나오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성동격서 기름값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가 물론 산유국 중에 뭐 저거 하고 뭐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동 전쟁 난 거보다 더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버리면 이제 그거보다도 더 임팩트 있게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이러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0000 물가 상승률이 먼슬리로 0000 찍히면 연말에 6% 딱 찍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5%까지 헤드라인으로 9% 찍었으니까 4.5%까지 내려가려면 네. 그렇다는 거고 지금 뭐 JP 모건이 그걸 PC로 봤는지 코어 PC로 봤는지 아니면 코어 CPI로 봤는지에 봐야 되지만 PCE 지표하고 CPI 지표는 측정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소비를 나타낼 때는 PCE가 좋아요. 그러니까 PCE를 이용해요. 네네. 그동안은 이용을 했어, 얘들이. 아. 2000년대부터는 PCE를 이용했어요. 네. CPI는 그냥 거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더니 연준이 얘기를 할 때 CPI를 얘기하고 코어 CPI를 얘기하고 거기에 확산지수까지 얘기해버리잖아요. 아. 그 왜 그러냐면 얘네가 막 중구난방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PCE 지표가 민중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거를 2%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코어를 딱 네. 2% 올라가면 안 돼 라고 한번 잡아놨는데 그거 넘어섰어. 넘어서니까 지금 금리 인상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평균으로 할게. 그러니까 1.5, 1 이렇게 하다가 2로 올라왔으니까 평균 내면 아직 1.8, 1.6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왔죠. 그러다가 지금 내려올 때 되니까 그럼 평균 물가니까 4% 코어로 들어와 있던 거가 3%로 낮아져서 3.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내 아전인수로 증시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PC가 낮았으니까 그게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PC라고 하는 거는 방식이 이제 그거를 뭐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CPI 방식 자체도 다르고 측정하는 항목 자체도 다르고 2년 전에 물건을 갖다 쓰는 거냐 아니면 뭐 최근 걸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은 PCE가 더 많이 반영하고 여기는 자동차라 그 주택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그냥 어떤 누군가 뭐 IB라든가 증권맨이 얘기하는 거는 걔들이 사용하는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플레가 낮아진다 그러면 올라갈 것부터 맞췄어야지 왜 낮아진다는 걸 또 틀리려고 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낮아져야 낮아지는 거지 그걸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페드가 얘기한 거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컨빅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3.5%에서 4%까지는 연말까지는 올려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지속한다. 고원지대 플라투를 생성하고 그리고 내린다라는 건데 이게 내릴 때가 중요해요. 이 내리면
경기 안 좋아진다는 걸 연준이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 다 팔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건 쫙 올리고 주식시장이 레벨 다운 된 다음에 플라투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는가 그걸 딱 보고 그 기간 동안만 주식을 조금 포지션을 잡아서 하고 빨리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김병만 수준의 어떤 달인 수준의 어떤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급한 속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게 맞다. 이게 내릴 때가 중요해요. 경기 안 좋아진다는 걸 연준이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 다 팔아야 돼. 금리 인상 이벤트도 좀 끝이 나고 주가도 그때 되면 좀 빠져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리세션 판정 받기 전까지는 다시 몇 달 올라가는 장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올해 한 2분기, 한 5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가 GDP 성장률 마이너스 나온다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막 거기에서 막 빅테크 기업들 감원하고 등등 하면서 경기 침체가 상당히 큰 키워드였어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 뚜껑 딱 열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거나 상회한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S&P 500 기업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도 좀 우려가 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혹시 나중에 뭐 자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하는 양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비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엑스큐즈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가 갈 때 등속도로 가면 가속도가 제로잖아요. 100km로 쭉 가면 가속도는 제로입니다. 네. 근데 엑셀을 때려 밟으면 거기서 쭉쭉쭉쭉 하면서 가속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얼마가 나왔냐면 6.7% 올라가 상승 그로스가 6.7% 나왔으니까 야 이거 봐라 2분기 성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거든요. 네. 완벽한 리세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매출액은 줄지를 않아요. 리세션이 와도 계속 늘어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리세션에 완전히 들어가서 해고 막 하면서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소비 여력이 감퇴하는 그 시기에 3개 분기에서 4분기 중 한두 분기 정도만 그로스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아무리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되고 주식시장 20% 30% 빠져도 EPS는 증가해요, 계속. 근데 그게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슬슬 내려오는 거죠. 기울기가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죠. 가속도가 그러니까 100km 가다가 150km까지 그냥 앞바퀴 돌고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 나온 게 12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봐라 100보다 120이 높지 않냐. 그거 봐라 이거 속도 좋아지는 거다. 그런데 이미 예상치 주가는 140에서 150을 보고 이미 주가는 슈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EPS 증가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21년도에 추정할 때는 15%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6.7%니까 이제 다음 분기까지만 문제 없이 잘 나오면 되는데 다음 분기서부터 어떻게 불어질지가 지금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2분기까지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금리를 올린 게 3월부터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경제의 유동성을 회수하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줘서 10년물 국채를 3% 이상까지 끌어올린 그 기간은 6월, 7월부터예요. 그러면 걔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6개월 걸리는 거죠. 기업들이 차환 발행하고 대출 다시 꺾어서 하고 리수료 내고 변동금리 모기지 금리 조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가 6개월은 걸린단 말이에요. 3개월은 은행권이 반영하고 그 계약서 갱신하면서 나오는 게 3개월이고 그게 데이터로 잡히는데 6개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이니까 내년 봄 되면 이제 막 쇼크가 오는 거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그때 어느 정도 터지느냐를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실적은. 그러니까 그로스를 그렇게 했는데 컨센서스가 막 불경기가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4%까지 낮췄는데 실제로 보니까 6.7%가 나왔어요. 근데 예전 수치는 15%였다가 1분기에 12% 증가할 거야. 2분기 실적이 12% 증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반토막밖에 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가 조정을 보이는 거지 실적이 깨진다 부러진다 미국 기업은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증가율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차트고요. 그래 그게 어느 정도 나쁜 정도의 수준이냐? 네.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계속 자전거처럼 계속 돌아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수치가 6.7%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아진 것 같고 한국 기업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네네. 그건 이미 지난 거고 기대치보다도 훨씬 낮은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PBR 보고 하죠. 지금 한국에도 PBR뿐만 아니라 PER 2배, 3배 되는 종목들 많은데 엄청 많죠. 지금. 근데 주가는 까꾸러졌는데 그게 무슨 로직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약간 좀 후행성 지표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겠네요. 후행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센서스가 너무 낮췄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 그거 봐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숏 커버하면서 그냥 된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숏 커버를 했잖아요. 예. 숏 커버하면서 그냥 이 숏 커버하면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밑으로 때려놨던 종목들 다 올라치니까 그래서 올라온 거지. 그게 추세를 전환시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적 좋은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맞네. 한마디로 원래 잘못해가지고 네. 엄마한테 뭐 한 5대 맞을 줄 알았는데 3대밖에 안 맞았네? 적정한 비율. 아주. 그러면서 약간 좋아했다. 네, 아주 나이스한 비율입니다. 이게 나이스한 비유긴 한데 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시작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1차 베어마켓 랠리 지금 하는 거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올라간 거에 반 또 토해냈잖아요. 오늘 또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빠지는데. 근데 요 차트를, 베어마켓 랠리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갔다 빠졌다가 또 베어마켓 랠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요. 2022, 저는 지금 2000년대 흐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0년대. 닷컴버블 그때 말씀하셨죠. 예. 왜냐하면 시스템 붕괴에 의한 08년도하고는 달라요. 루트가. 네네. 그런데 지금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채권 버블, 크립토 버블. 네. 크립토 깨졌고. 네. 채권 깨졌고. 이제 부동산 남았고. 부동산은 이제 지금 깨지고 있고. 네. 주식시장은 뭐 15% 조정했다가 지금 이제 20% 조정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버블이 먼저 터지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페드가 거기서 일드 커브 인버전을 금리를 땡기면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거든요. 인버전이 나오면서 페드가 긴축을 시작한 거가 역대에 딱 우리 주식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나머지는 페드가 먼저 시작해요. 경기 과열이다 하면서 먼저 땡겨요. 네네. 그래서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오고 한참 뒤에 주식시장이 내려가요.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는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말씀하시는 역전이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07년도, 08년도라든가 뭐 그 전에 있었던 99년도 뭐 이런 데 보면 금리를 막 올리면서 주식도 올라가면서 한참 뒤에 일드컵 인버전 나오고 한참 뒤에 맞아요. 실물경제가 빠그러지니까 그거 봐라. 짧으면 4개월, 많으면 27개월까지 일드컵 인버전 나오고 나서 10년 테크, 10테크 2,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테크가 까꾸러지기 시작하고 그만큼 기간이 소요된 다음에 주식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안 그런 적이 있어요. 닷컴 버블 때는 안 그랬어요. 주식시장이 먼저 조정 주고 일드컵 인버전 그 다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 그래도 불마켓 막 황소가 막 미쳐 날뛰니까 거기서 투우사가 이제 막 칼을 받고 막 이렇게 깃발을 휘두르고 야 레토릭이죠. 막 인플레 잡으려고 막 하는데 안 잡으니까 거기다 이제 완전 꽂기 시작하면서 그게 6개월, 12개월을 거치면 실물 경제를 부러뜨리기 시작하면서 긴 하락 장세를 만들어요. 일드 커브 인버전 나오기 전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게 지금 딱 2번인 거예요. 00년하고 지금 2022년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비교할 게 아니고 버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페드의 정책이 나오는 그때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00년도하고 같아질 거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베어마켓 랠리가 이거 실적 괜찮은데 하고 50% 끌었다가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을 충분히 내린 다음에 다시 상승장으로 오는데 정말 중요한 건
페드가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 한 번도 빼. 87년 저축 대부조합, 우리로 말하면 코프, 네. 뭐 무슨 저축은행 같은 거. 저축은행 터졌는데 그건 막았어. 법으로 막았는데 멕시코가 위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97년 하니까 동아시아 위기, 한국 IMF 맞아요. 들어갔죠. 07년도에 금리 막 땡기기 시작하니까 모기지 채권, 그 안전하던 모기지 채권이 레버리지 이렇게 해갖고 다 터졌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때 터진 채권 규모가 64조 밖에 안 됩니다. 지금 64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64조가 빵 터졌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막 천문학적인 돈을 막 때려 박은 거죠. 64조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도 딱 나오면서 유드컵 인베자 딱 나오니까 중미 무역 분쟁 빵 터진 거죠. 막아야 돼. 어딘가 누군가는 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리고 했으면 누군가는 뒤처리에 쓰레기 청소하고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설거지를 꼭 본토에서 한 2007년이 있지만 다른 데가 다 해보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할 거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드컵 인버전이 나오면 다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딘가가 터지는 일이 안 발생했잖아요. 그것까지는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모른다라고 해서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여태까지 계속 그랬는데 안 그런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큰 신용의 팽창과 축소 10년마다 한 번씩 박동. 바람 내쉴 때 돈이 막 밖으로 막 풀려나기 시작할 때 투자를 해야지. 지금은 하면 초입인 거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빨리 진국청은 백형 되는 거야 이제. 현금 갖다 놓고 얼른 빚 갚고 딱 버티고 은폐하고 내 사산을 딱 지켜야 될 때지. 여기서 어디다 배팅해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어렵다. 너무 비관적입니까? 아니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개인의 견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 거고. 그럼 대략적으로 한 그 시점을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닷컴 버블처럼 그 약간 긴 리세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로 보시는 그렇겠죠. 거예요? 예. 한 1년 정도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이제 지금 3분기, 4분기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고, 리세션 판정이 난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년 2, 3분기 아니면 2분기 아니면 3분기에 판정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베스트다. 네. 그게 리세션이 빨리 와버리고 와장창 깨진 다음에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그쵸, 그게 낫죠. 줄줄줄줄 닷컴 버블처럼 막 계속 황소가 버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오래 가죠. 더 지루하고. 그럴수록 자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안 끝내. 그러고 돈 태워다가 또 계속 연명을 해. 그러다가 점점 키운 다음에 빵 터져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 저는 이제 9월 말 실적 보고 추석 지나고 나서 11월 정도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금리 인상 이벤트도 좀 끝이 나고 주가도 그때 되면 좀 빠져 있을 것 같고 이익 추정치 전망치도 올해 거는 이제 소용이 없고 3분기까지 나오면 내년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조정을 하게 되면 주가가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세션 판정 받기 전까지는 다시 몇 달 올라가는 장이 올 수도 있다. 또 한 번에 베어마켓 랠리.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차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장 부러지고 리세션 시작하는 게 대부분 9월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1분기부터 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사람들 경영 발표 뭐 하면서 비전 선포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2분기 실적 잘못 나왔어. 그래도 아직까지 3분기로 밀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3분기에 딱 나왔는데 안 됐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트랜지터리가 아니고 제롬파워로 똑같은 거죠. 이제 대학원 이거 해보니까 이거 어렵다. 그래서 내년 경영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영 목표치를 확 낮춰버리면서 그게 애널리스트 평가에 딱 들어가면서 주가 확 부러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로직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나에게 필요한 것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으니까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강세장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약세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인버스도 있고 아, 원유도 거꾸로 매달려 있고 가스도 거꾸로 매달려 있고 가스, 원유 이런 거 뭐 지금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거 그냥 냅두겠어요? 언젠간 떨어지지? 네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꾸로 잡고 인버스도 얼마나 인버스 수익이 잘 나는데 거꾸로 잡고 그렇게 하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신흥국이나 뭐 유럽,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싸잖아요. 근데 환율이 막 1,350원 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미국 가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00원은 금방 찍고 내려오거든요. 뾰족한 첨탑처럼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서 리스크가 터져도 네. 1,550원인 예전에 서프라임처럼 터지면 글로벌 경제가 완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은행이나 대통령이 모여갖고 서명하고 이거 잡자, 팔아자 합의하고 너 미국 저거 하면서 저기 마샬 플랜 뭐 이런 거라도 해서 유럽 부흥 안 하면 어떻게 러시아 막냐? 돈 때려 박아줄게. 미국이 자산이 막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거기다 달러 강세까지 역대급으로 됐잖아요. 그럼 걔들이 제조업을 하면 답이 나옵니까? 공장 거기로 옮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조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 이 강달러를 갖고 어딘가가 빨대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빨대를 꽂고 어딘가를 노예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게 사실은 그게 이름이 마샬 플랜인 거지. 가서 지어주고 저거하고 기업들이 공짜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도로 고속도로 깔아주고 차관은 미국에서 주고 미국 기업이 가서 저거 인프라 깔고 그 돈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되고 금리는 연 5% 하는데 그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를 담보로 잡아갖고 차관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내고 다니면 전부 미국으로 다 유턴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여태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달러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제조업을 해갖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그거는 중국하고 너하고 나하고 알력 다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경제 로직으로 해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미국도 망하지. 미국은 돈만 찍어서 주고 네. 플랫폼을 기술을 만들어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어서 거품을 확 일으킨 다음에 한국 삼성 이리 와, 화웨이 이리 와. 니들 이거 만들어서 니들 먹고 살아 5% 마진. 전 세계가 쓰게 해라. 로열티 갖고 와. 우리는 그렇게 하고 놀러 다니면서 요트 타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패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유럽이 터진다. 그러면 유럽 굳이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시장 달러 있는 걸 가서 폭스바겐을 사고 BMW를 사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샤넬 뭐 이런 거 다 사야죠. 지분 투자 해놓고 다. 샤넬 백은 엄마가 할머니가 사용하던 거 엄마가 물려받아서 딸한테 주거든요. 그럼 같이 더 오르잖아요. 응. 그렇죠. 그리고 엄마는 새 거 사지. 그렇죠. 요거는 내가 널 사랑해서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엄마의 욕심은 이제 자기가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본심은 본심은 이제 딸한테 그걸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상 나온 걸 자기가 사야 될 명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판때기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리세션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걸 잡아서 그렇게 해나가야지 않나. 정확한 차트가 있어요. 그때 찍으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와서 쇼쟁이가 아니라 완전 스트롱 바이. 좀비처럼 주식 매수해라. 모든 돈 털어다 주식 매수해라라고 하는. 그렇다면 과거의 그런 뭐 리세션이라든지 하락장과 다른 게 이 일드 커버 인버전이 사실상 너무나 빨리 나왔다 이 부분인가요? 뭔가 패드가 강력하게 긴축을 하기 앞서서. 과거와 과거 하락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들어보고 싶어요. 뭐가 다르냐 이게. 하락장이.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말 바꿨다. 그럼 제롬 파월 탓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니까 다른 거고 인플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인플레라는 거가 다른 거고 팬데믹 다음에 왔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시퀀스로 보면 어떤 액시던트들이 막 조합을 하면 역사가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퀀스들이 완전히 복제돼서 딱 데칼코마니처럼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도도하게 흐르는 경제학적인 어떤 그 관념을 보면 똑같다 옛날하고. 신용의 팽창과 축소. 그 과정에서 실업률과 과잉, 인플레를 절제하는 페드의 역할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지금. 네, 1970년대 뭐 예전에 200년 전에 생길 때 말고 70년대 이후 윤전기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법정화폐를 달러를 뭐 공급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계량경제학이 들어오고 수리경제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건 다 똑같다. 그런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금리 인상하는 루트들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네. 15년에 18년에는 천천히 올리다가 쉬다가 올리다가 맞아요. 그다음에 99년 이제 여기가 이제 가파르게 올렸는데 이때 절대 수치는 6%니까 지금은 3%밖에 안 되니까 안 깨진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모기지 금리 막 이런 거 안 깨진다는데 그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듀레이션이라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기가 30년짜리 길고 이자가 없는 상태로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엄청나게 길어졌겠죠. 그런데 이때는 예금 금리도 그렇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짧아.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흔들려면 막대기를 하면 굉장히 긴 막대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때는 요만큼 잡고 이렇게 흔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짝바짝 흔들어야 저 앞에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cm를 움직이고 싶다. 그럼 긴 거라고 하면 슬쩍 들어올려도 각도가 슬쩍만 올라가도 10cm가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짧은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짝 들어서 이렇게 올려야 여기서 10cm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채권의 듀레이션이 완전히 길어지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4%는 그때 6, 7% 효과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99년대 절대적인 수치, 금리, 그 다음에 04년부터 07 여기 끝내줬거든요. 주식시장. 저도 여기서 주식에서 돈 벌었지만 금리 딱 쉬다가 올리면 2달 전에 기다리고 있고 주식시장 못 가다가 금리 딱 올리면 악재 해소 그리고 쫙 끌어올리고 요때는 뭐가 지금은 제롬 파월이 레토릭 하는 거에 관심점 그때는 저 그린스펀의 그 가방 두께에 관심 많았어요. 그린스펀은 유태인이거든요. 말을 변호사보다 더 능구렁이 같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약간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비슷하고 스님 법정 스님이 얘기했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뭐 거의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는 데가 막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계량적인 걸 찾아내느냐. 그린스펀이 가방에 그 가죽 가방 갈색 그걸 갖고서 많이 두껍게 갖고 퇴근을 하면 검토할 게 많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다. 얇게 갖고 가면 금리 인상 안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차트를 보면 다 케이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94년, 95년에는 이렇게 급하게 지금은 더 급한데 역대급인데 네네. 94년에 올리다가 95년에 멈추고 금리 내리다가 다시 97년부터 올리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00년까지 올리면서 여기서 그래서 버블이 터지잖아요. 네. 그린스펀 때. 그러니까 금리 올리다가 경제가 징징대면 금리 안 올리고 평온한 시대가 오면서 주가 들어올리면서 될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화면에 보이지 않는 MRI처럼 깔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증권시장이나 자산가격이나 이 페드가 주식시장 지수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뭔가 뭐 갑자기 새벽 기도하다 영감 얻어서 그냥 뭐 금리 결정하자고 말빨 센 사람이 가갖고 막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기준 잣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필립스 곡선인데 요때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천천히 회복됩니다. 5.2%에서 자연 실업률까지 가는 회복 속도가 천천히 신경제 뭐 나오고 유럽 사태 터지고 하니까 고용이 안 늘어가지고 막 무슨 짓을 해도 고용이 안 늘어.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낮아져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 실업률에 맞춰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올린 거예요. 자, 94년, 95년에서 여기서 피크 찍었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거는 정책 실수였어요. 언제냐? 6.5%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갑자기 급냉이 되니까 낮춰버렸어, 오히려. 그렇게 해서 1, 2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97, 8년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여기 99년도 올릴 때는 언제냐? 6.5에서 올리다가 딱 해서 5.2% 딱 도달하면서부터 다시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실업 딱 될 때 금리가 완전 피크를 칩니다. 그러고서 경제가 완전히 딱 부러져요. 결국엔 뭐냐? 금리 인상의 종점이 절대적으로 뭐 뉴트럴 중립금리가 어쩌니 뭐 다 뭐 하고 뭐 경기가 부러지고 주식시장이 30% 빠지고 뭐 부동산이 뭐 얼마 빠지면 페드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기준은 필립스 곡선이고 실업률이고 자연 실업률이 5%에서 4%까지 나이러지 가는 그때 동안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게 도달이 되면 금리를 멈췄어요. 금리 인상. 자연 실업률. 거기서 최고 금리를 딱 맞췄단 말이죠. 자연 실업률 때 오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딱 멈추게 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 자연 실업률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고용, 경제가 가장 따뜻하고 그걸 이제 일명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최적이라고 합니다. 최압티멀한 솔루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 다 만족하는 건 없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4명은 놀고 먹으면 경제는 인플레가 안 나오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를 달성하는 수학적 솔루션에 도달한다. 그게 자연 실업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6%부터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실기했지. 작년 9월부터 올렸어야 돼요. 실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월에 왔으니까 6개월 후에 올렸죠. 그런데 작년에 9월 달에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도 다 20개국 다 몰았어. 야,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 니들부터 해라. 우리 그래서 8월 말에 금리 올렸잖아요. 중앙은행 총재도 갔다 오면서 안 그러면 달러가 갑자기 스퀴즈가 되면서 빨아들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먼저 하라고 했죠. 선제적으로. 걔들 6개월 대응하고 그리고 3월 달에 딱 정확하게 6개월 있다가 페드가 금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매크로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충 뭐 해서 주식시장이 좋은 대로 아전 인수를 하면 안 되고 경제학은 이미 40-50년 전부터 계량 경제학으로 통계로 연은들이 데이터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그거를 자료를 갖다가 연준 위원들에다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연준이 무슨 뭐 주식시장을 죽이려고 뭐 경기를 풀어뜨리려고 뭐 설마 그렇게 하겠냐.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네. 경제는 과학이고 통계고 숫자고 그거에 의해서 스테이블한 이론에 의해서 사이언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레토릭에 속고 양복 음봉에 속고 추세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하는 시점이 오면은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 그렇죠. 경기가 부러지는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더 하락한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하락의 끝이 어딜까요? 어디까지 하락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 나도 잘 모르죠. 딱 그거 이제 질문 딱 해서 이제 지수 뭐 1800 이렇게 하면 이제 걸려들었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걸려들은 거예요. 약간 좀 시점? 기간? 이를테면은 좀 바닥이 나오는 시그널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뭔가 그 미국에서 발생한 그런 것들이 누군가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그 유로와 달러와의 패러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뭐 유럽이 뭐 터진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무지하게 무섭죠 그거.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상 충분히 가능하죠. 아주 근거리에 와 있는 거고. 요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이제 요 차트대로 다 보여요. 이게 지금 레이트를 올린다며 여기 보면 이제 2년물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리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네. 검은 선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입니다. 이렇게. 근데 페드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2년물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먼저 빠져요. 국채가 먼저 빠져요. 시장이 먼저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먼저 했죠. 예. 근데 보십시오. 올리다가 고원을 형성하죠. 이 고원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리세션 오죠. 리세션은 실물 경제가 부러졌다는 걸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리세션이 시작됐다고 해도 그거 판결하는 데는 8개월,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미리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과 리세션 판정이라는 건 후행 지표인데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그걸 보고서 주식을 그때 지지겠다. 그때는 살 때예요. 보면 주식시장 바닥이에요. 보시면 리세션 판정 딱 나니까 주식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리세션 판정 나고 올라가고 리세션 판정 날 때 사야 돼요. 사는 게 맞아요. 여기 때만 조금 그랬는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이 이렇게 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9.11 테러 나오고 다시 빠지고 엔론 사태 터지고 빠지고 다른 사태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루트를 따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핵심은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거냐, 네. 우리가 어떤 증거를 삼으면 되거냐 이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제가 리세션 전문가라 다 알고 있는데 네. 이거 공짜로 줘도 됩니까 이거? 공짜로 좋죠. 초면에 너무 제가 이거 너무 마바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차트가 있어요. 정확한 거. 네네. 이거는 진짜 10억짜리인데 드리는 겁니다. 달란트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오빠니까는 우리 엄마가 지금 40년 권사님이에요. 진짜. 교회 오빠들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실업률 4주 이동평균 실업률 24주 이동평균 24주면 6개월 정도 실업률이 피크를 쳤을 때 그때 찍으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와서 쇼쟁이가 아니라 완전 스트롱 바이 좀비처럼 주식 매수해라. 모든 돈 털어다 주식 매수해라라고 강력한 사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또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맘대로 하세요. 그건 맘대로 하면 좋은데 실업률이 페드는 실업률이에요. 유동성이 풀려야 주식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리세션이 오는 거는 길어봐야 14개월, 짧으면 4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짧게 끝내는 리세션은 한두 분기 내에 끝나버려요.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다시 좋아져요. 근데 긴 리세션 같은 경우는 14개월까지 있는데 최근 40년 동안 그게 없어요. 정책을 계속 줬기 때문에 연타로 그렇게 14개월, 그러니까 분기를 보면 6분기까지 가는 거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2-3분기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판정 났다 그러면 돈 준비 막 하고 알바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주식을 사모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최고치로 치솟았을 때 주식 사면 절대 안 망합니다.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리세션이 끝나는 타이밍이고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리세션은 3 정도 분기, 9개월 정도 걸렸다. 평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6분기짜리를 빼면 2분기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업률 피크아웃을 찍을 때가 사실상 저점인데 네. 피크아웃인지 아닌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실업률을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때그때 경제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4주 이동평균 4주 이동평균 그러니까 그럼 약간 그게 이동평균하면 약간 내려오는 그런 구간에서 그렇죠. 근데 실업률 그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네. 매주마다 발표가 돼요. 맞아요. 근데 그 24주 이동평균이 계속 올라가다가 꺾어지려면 당연히 1주, 4주부터 먼저 꺾어지겠죠. 그렇죠. 이동평균이 이거는 긴 거고 이제 1주가 먼저 꺾어지고 4주가 먼저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4주 이동평균이 꺾어지면 한 달 걸리는 거. 2달째 확인하면 2달 늦는 거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실수하겠죠. 그런데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보면 되죠. 네네. 그게 막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표가 다 나 있다는 거예요. 매크로는 보고 할 수 있는 게. 네, 그렇다는 거죠. 뭐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분할로 들어가도 괜찮겠네요. 그 약간 언저리쯤에 해서. 지수라고 한다면 네. 그냥 리세션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사면 돼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폭락할 때마다 사면 되잖아요. S&P는 무조건 계속 오르니까. 그쵸, 뭐 100년의 역사, 뭐 200년의 역사가 오르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 사면 무조건 먹는 거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못 피했다가 이걸 먹으려면 내려올 때는 50%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100%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힘들죠. 숫자 노름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가장 많이 올라갈 걸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성장률이 나오는 걸 사라. 얼마나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장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걔들이 다 가갖고 세계 곳곳에다가 다 공장 짓고 다 돈 벌어올 텐데.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런 리세션이 발생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실업률 뭐 4주 이전 평균선을 봤더니 매수 타이밍이 맞다 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약간 좀 물론 지수를 사도 많이 수익률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섹터 관점에서라든지 네. 궁금한 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뭘 사야 되느냐. 그쵸. 왜냐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빅테크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였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인지 아니면 약간 좀 다른 주식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때 봐야 알겠지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빅테크부터 사는 게 맞죠. 테슬라나 뭐 이런 거. 네. 세상을 지배할 뭐 예를 들어서 1조 달러인데 그게 5천억 달러 됐다. 그럼 3조까지 달라고 한다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 얼만큼 사느냐지 무엇을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리세션에서. 그 타이밍에 돈을 1억을 사느냐 10억을 사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느냐 그냥 중간층이 중산층이 되느냐 차이인 거고 그때 사느냐 못 사느냐는 거지와 부자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사느냐는 다 필요 없다. 그냥 모든 게 테슬라도 싸고 애플도 싸고 삼성전자도 싸고 다 싼데 순서대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빨리 먼저 올라가는 걸 잡으려다 보니까 빅테크를 사자는 거지. 안전하고 또 돈이 거기로 먼저 몰려들 거니까 하자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올라갈 걸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성장률이 나오는 걸 사라. 지금은 성장률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성장이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막 나올지 모르지만 네. 다음에는 수소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죠. 갑자기 정부가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뭐 터지고 갑자기 러시아가 막 런던으로 막 미스를 보내고 막 하면서 막 폴란드까지 막 다 엉망이 돼버렸어. 그러면 전후 재건으로 10조 달러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건설주부터 시작해갖고 강철, 빔, 인프라, 설비, 장비 막 세트 다 들어가겠죠. 그럼 걔들 성장률이 매출, 이익 성장률이 무지하게 빠르게 나오겠죠. 그럼 거길 찍어야지. 터지기 전에 앞으로 3년 후에 2년 3년 후에 경제를 보고 그때도 성장률이 어떤 거가 좋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때 보고 해도 된다.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률 나오는 놈을 한번 왕창 사놓고 올라갔다 떨어져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담보 잡아서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약간 그런 차원에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약간 네. 확실히 좀 그로스가 확실히 나오는.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올리신 영상 중에서 제가 봤던 기업이 주식 투자하기 좋은 기업? 그 중에서 약간 성장을 시작한 지가 5년 정도 지난 섹터? 네. 그런 걸 사라는 그 관점이 어떻게 본다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유니콘이라든가 네. 성장주 투자하는 거에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저는 신규 상장된 주식을 한 번도 매매를 안 합니다. 요즘 잘 가잖아요. 테마 네. 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해요. 언제예요? 언젠가 그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식. 상장하기 전에는 매출을 땡겨가지고 가치를 많이 받으려고 매출이나 이익을 먼저 확 땡겨버려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렇죠. 막 이렇게 땡.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희석증권 나오기 전에 얼른 해먹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 근데 이제 레거시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산업이다. 그러면 10년 갖다 놓고 봅니다. 사이클이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어디가 PBR, PER 밴드의 저점인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거시고 사이클이 있는 건데 리세션이 와서 빠졌다. 그럼 반드시 그걸 참조해서 참조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말씀하신 이제 성장한 지 5년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NC소프트가 제가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때 NC소프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리니지. 네. 예전에 저 주식하러 PC방에 가보면 옆에서 다 리니지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칼부림 나오고 막 아이템 사기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매출액 증가율이 분기별로 하여튼 50 아니면 70. 영업이익 증가율은 50 아니면 또 70.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가 쩔어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게 그때 25,000원, 27,000원이었어요. 그게 70만 원 막 이렇게 갔잖아요. 맞아요. 네. 배당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거든요. 40배짜리예요. 상장하고 못 가. 네이버도 NHN이잖아요. 그게 네. 네이버 그다음에 한게임 뭐 이게 합쳐진 거잖아요. 네. 네이버의 검색 엔진은 누가 만들었느냐?
NH 엔터의 이준호 의장이 만들었어요. 네이버를 구원한 사람은 원래 네이버보다 더 좋은 검색 엔진이 엠파스였거든요. 엠파스가 문장으로 검색해. 단어가 틀려도 막 검색해서 다 띄워줘. 네이버가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 검색 엔진의 천재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누구였냐면 NH 엔터의 회장인 이준호 회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부도나기 직전에 그 네이버 의장 이혜진 네. 의장이 가서 네. 요거를 요 양반을 업어갖고 지분 주면서 피를 섞어버려가지고 네이버가 저기 보이지도 않는 야후, 라이코스 뭐 맞아요. 엄청 그런 것도 갔었죠, 있었는데 그때. 근데 지금 네이버를 필적하는 검색 엔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준호 의장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게임의 머니나 이런 거로 NH 엔터를 볼 때는 검색 엔진이라고 할 때 그게 폭발적인 성장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돈 벌기 시작하네. 이거 좋네. 라고 하면서 5년 정도 성장 보여주니까 이렇게 됐죠. 성장주는 5년만 안 망하고 매출을 늘릴 터전. 예를 들어서 그게 머리수이거나 아니면 테슬라처럼 막 공장 기가팩토리 지어갖고 막 예약자 뭐 해서 지금 돈으로 찍히지 않는데 예약자라든가 뭐 아니면 뭐 카카오처럼 막 유저들 그 트래픽 점유율 막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5년 정도 지켜봤는데 이거 됐다. 그럼 거기 찍어야지. 성장주는 거기서 찍는다. 그 전에는 5만 원 갔다가 15,000원 갔다가 이렇게 박스라는 거죠. 그게 테슬라도 보시면 그럴 거예요. 박스예요. 맞아요. 박스 하다가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슈팅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본다는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 5년 성장을 보고 되면 거기서 지른다. 그게 성장주. 레거시다. 사이클을 보고 PER, PBR 밴드, 이익 규모, 이익 추정치 보고 밴드 아래에서 지른다. 지를 때 많이 지른다. 분할 매수 없다. 완샷 몰빵. 리세션 왔는데 뭘 겁내. 모든 게 다 금덩어리인데 최대한 빨리 가서 서부개척 시대에 깃발 꽂는 데까지가 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말을 달려야지. 중간에 말 기술 꽂으면 안 돼요. 계속 달리기만 해야지. 계속 사기만 해야죠. 리세션이 오면 그때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리세션 때 와가지고 사야 될 종목들을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약간 좀 5년 뒤에 거기서 약간 좀 그럴 그로스가 수 나올 있죠. 만한 그런 기업들 좀 볼만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클 관점에서 뭐 PBR이라든지 PER 밴드 저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세션 오면 유가도 많이 빠질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화학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도 또 예전에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 나중에 유가 빠지고 경기 좋아질 때 10배 올라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약간 좀 주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종목들도 저는 퓨어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은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거, 수소 산업. 신재생 에너지 그죠? 예. 이게 나일론이거든요. 이게 PVC 뽑는 거랑 이게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뭐 뽑다가 하는 건데 이 공장에서 나프타 크래킹 센터에서 나와서 나일론이라고 해서 이게 양말 예전에 나일론 양말 만들던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탄소 나노튜브 감는 거 이거 CNT 이거 하는 거잖아요. 나일론 수소 탱크 이거 감는 게 나일론이잖아요. 네. 빵 터지지 말고 3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수요가 많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장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효성 첨단 소재라고. 맞아요. 네. 타이어 코드에다 타이어 펑크 안 나게 하는 그 기술력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막 수백 기압이잖아요. 안 터지게 만드는 그 기술력으로 고무가 아니거든요. 쇳덩어리지. 그걸로 이제 수소 탱크도 그렇게 감을 거다. 일단 그런 것들이 폭락해서 뭐 만약에 준다 그러면 수소는 어차피 될 거니까. 거기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움직일 때 이동 수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수소를 압축해서 갈고 할지 아니면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거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가는 건데 암모니아 기업들 우리나라 잘하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암모니아 공장으로 전환이 될 때 들어가는 케미컬, 첨가제, 거기다가 공장, 캐파 있는 애들 걔들이 다 갖고 세계 곳곳에다가 다 공장 짓고 다 돈 벌어 올 텐데. 그런 것들. 그러려면 압축하려면 압축 공기 넣으려면 진공 펌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집에다가 다 이제 들어갈 거고 PMFC가 되느니 SOFC가 되느니 퓨얼셀의 방식에 따라서 이런 거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역적으로 대박 터지는 거 말고 그게 밑밥으로 다 깔리는 무조건 퓨얼셀 하려면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찍어 놓으면 유상증자를 해도 겁이 없죠. 유상증자를 해도.
분명히 유상증자에서 한다고 하면 내가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닥권에서 대주주가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면 악재를 터뜨립니다. 그럼 실권주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대주주가 가서 받아버려요. 이거는 돈 버는 기회인 줄 아니까 아, 주주 배정으로 해서 돈 긁어오는데 실권주가 생기면 내가 돈 태워가지고 들어올리면서 내 지분 들리면서 불경기 때 이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죠. 근데 개인들은 유상증자 한다면 지분 주식집 던져버리거든요. 이게 바보죠. 실권주 발생할 때 대주주가 막 자기가 딱 다 가져간다. 네. 좋은 시그널을 해줘. 유상증자 하는데 자기 돈 태워서 한다. 안 되는데 돈 태우겠어요? 버리고 도망가지? 뭐 그렇게 되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듣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지금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10% 오른다고 해서 다 10%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10%의 이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10% 오르는 선을 색깔을 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아, 중소형주가 오르는 시장 5개, 7공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자문사에서 종목 7개만 막 사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7개가 오르는 시장, 차화정이 오르는 시장, 삼성전자 끌고 올라갈 시장, 유동성이 오르는 시장, 실적장세가 오르는 시장, 자율 반등으로 오르는 시장, 색깔이 다 달라요. 같은 10%라 해도 그게 10%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투자자들이 조금 잘 아셨으면 지금 시장을 대비할 때 이번 반등과 하락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하실 때 배수진을 치시거나 마음이 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고 안 되는데 애쓰지 마세요. 주식 23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눈이 시뻘게 갖고 HTS 뚫어져라 하면서 하루 종일 HTS를 보고 있었던 적도 있고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 저도 개인 투자가로 다 느껴봤습니다. 사이코패스처럼 지가 주식 안 하니까 다른 사람 감정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깡통을 정말 뭐 주식 잘한다 천재 소리 들어가면서 하다가 깡통을 차고 전화비 5만 원 못 내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때가 보니까 닷컴버라고 리만 브라더스 때였습니다. 실체도 모르면서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이런 유튜브 때문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경고 다 하고 경제지표 다 갖다 발라주고 심지어는 자기 돈 결제해갖고 리포트까지 사다가 픽처까지 내줍니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기 돈이 1억 있는데 5천만 원 갖다 은행에다 넣어놓고 3%짜리 받아놓고 5천만 원 갖고 하다가 주식하다가 장이 좀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에 패배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1억 넣고 하다가 30% 손실 나서 7천만 원 되잖아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담보 잡고 신용 갖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또 찍습니다. 그럼 1억 5천 돼요. 거기서 30% 빠져버리면 깡통 납니다. 이런 거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려면 제 생각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페드가 마켓이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오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는데 네. 마켓님이 사라고 할 때 사면 돼요. 마켓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뒤에서 페드가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기를 쓰고 들어가면 남는 건 도돌이표 같은 좌절을 맛보게 될 거고 심지어 잘못되면 한강물 온도를 체크하러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배수진 치지 마시고 시장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또 말씀해 주셨고 왜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와 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긴축 스탠스로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여기서 뭐 자기가 투자 실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이 이미 큰 물줄기 자체가 글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정말 100%뭐 이렇게 하락할 거야라고 해서 여기서 인버스를 지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정말 경기가 바닥이고 주가 저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또 지금이 살 타임이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때 한번 더 불려가지고 네. 좋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현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